태양이 밝게 떠오르고 달이 은빛을 흩뿌리며 별들이 밤하늘에 불꽃처럼 박혀있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이 빛이라는 존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실체를 가진 입자인지 아니면 바람처럼 퍼져나가는 파동인지에 대한 논의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에피크로스는 빛을 미세한 입자의 흐름이라고 설명했으며 플라톤 역시 시선에서 나오는 불꽃 같은 입자가 세상을 비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빛을 입자라기보다 어떤 매질을 따라 전달되는 작용으로 보았고 이 견해는 오랫동안 서양 사상에 뿌리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서자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빛의 속도를 재기 위해 두 사람이 멀리 떨어져 등불을 켜고 끄는 실험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측정이 불가능했지만 갈릴레오의 시도는 빛의 속도는 유한하다라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다루려 한 최초의 발걸음이었습니다. 17세기에 이르러 아이작 뉴턴은 프리즘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빛을 여러 색으로 분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뉴턴은 이를 근거로 빛을 작은 입자들의 흐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광자 입자설은 당대 유럽 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뉴턴은 빛의 입자라면 직선으로 움직이며 반사와 굴절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네덜란드의 크리스티안 호이겐스는 다른 관점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파동이 물결처럼 번져나가듯 빛도 파동으로 퍼져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이겐스의 파동설은 회절이나 간섭과 같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좁은 틈을 통과한 빛이 다시 퍼져나가며 무늬를 만드는 현상은 입자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파동으로는 쉽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당대 과학자들은 뉴턴의 명성과 권위 때문에 오랫동안 입자설을 받아들였지만 일상 속 실험들은 점차 파동의 증거를 더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단순한 철학적 견해 차이를 넘어 빛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치열한 과학적 대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뉴턴과 호이겐스의 대립은 한 세기의 논쟁을 만들었습니다. 입자냐 파동이냐 하는 문제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기본 법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인간의 눈에 보이는 현상을 어떤 언어로 설명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빛은 더 이상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자연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후 수많은 실험과 발견의 무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립은 곧 과학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어집니다. 1801년 한 실험이 발표되면서 뉴턴의 입자설을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이 시작됩니다. 19세기 초 영국의 과학자 토머스 영은 빛의 본질을 가르는 실험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물리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영은 얇은 장막에 두 개의 좁은 틈을 만들어 빛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약 빛이 입자라면 벽에는 두 개의 밝은 줄만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두움과 밝음이 번갈아 나타나는 줄무늬, 즉 간섭무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파동이 겹치면서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간섭이란 두 파동이 만나 서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 위에서 두 개의 돌을 던지면 먼이 겹치며 특정 부분은 더 크게 일렁이고 다른 부분은 잔잔해집니다. 빛 역시 물결처럼 퍼져나가며 서로 만나 간섭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영의 실험은 당시 뉴턴의 권위에 눌려있던 파동설에 결정적인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간섭뿐만 아니라 회절도 빛이 파동임을 증명했습니다. 회절은 빛이 아주 좁은 틈이나 날카로운 모서리를 지날 때 직선으로만 나아가지 않고 마치 퍼져나가듯 굽어지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바닷물이 항구의 좁은 입구를 지나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입자라면 이런 현상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파동이라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프랑스의 과학자 오기스탱 프레넬은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빛이 파동임을 정교하게 증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빛이 서로 간섭하여 만들어내는 패턴을 이론적으로 정확히 예측했고 실험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더 나아가
프레넬은 빛이 가로파동, 즉 파동의 진동 방향이 진행 방향과 직각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빛의 평광 현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평광은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남기는 것으로 오늘날 선글라스나 카메라 렌즈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발견은 빛이 단순한 입자가 아니라 분명히 파동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빛의 파동은 약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범위에 있으며 이는 머리카락 두께의 150분의 1 정도로 가는 길이입니다. 이렇게 미세한 파장이기 때문에 틈새나 모서리 같은 작은 구조에서도 간섭과 해절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과학은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빛은 파동이고 그 파동은 공기 같은 물질을 통해 퍼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매질을 타고 전달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매질을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를 가득 메우는 투명한 바다와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은 곧 더 큰 논쟁과 충격적인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빛의 파동이라는 사실이 널리 받아들여졌지만 파동이라면 반드시 매질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은 또 한 번 거대한 실험과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19세기 말 물리학자들은 빛의 파동을 이해하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전 효과였습니다. 광전 효과란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전자기기와 실험장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빛을 쏘면 더 많은 에너지가 전달되어 전자가 쉽게 튀어나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빛을 쏘더라도 빛의 색, 즉 파장이 특정 기준보다 길면 전자는 전혀 방출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주 약한 빛이라도 파장이 짧으면 즉각 전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즉 빛의 세기가 아니라 파장과 관련된 빛의 에너지 단위가 핵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낸 사람이 바로 독일의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혁신적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빛은 파동처럼 퍼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은 에너지 덩어리, 즉 광자라는 입자 형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한 광자의 에너지가 빛의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공식을 내놓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유명한 식은 바로 E는 h뉴입니다.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 뉴는 빛의 주파수입니다. 즉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와 주파수의 곱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빛의 색이 파란색이나 자외선처럼 주파수가 높을 때 광자의 에너지가 충분히 커져서 금속의 전자를 튀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 빛처럼 주파수가 낮으면 아무리 강하게 비춰도 전자를 방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빛이 입자처럼 작용한다는 사실은 기존의 파동 이론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결과였습니다. 실험적으로도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완벽히 들어맞았습니다. 실제로 광자의 에너지는 수전자볼트 단위로 측정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자외선은 3에서 5 전자볼트의 에너지를 가져 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지만 적색광은 약 2 전자볼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 전자 하나를 튀겨내는 데 필요한 금속의 일함수와 비교할 수 있어 광전 효과를 정량적으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단순히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빛이 파동임을 수많은 실험으로 증명되었는데 동시에 빛이 입자라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과학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고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발견이었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이 논문을 발표하며 빛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 결과 훗날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고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이중적인 성질을 가진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단순히 빛에 대한 이해를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기술, 태양전지, 카메라 센서 같은 오늘날 일상 기기들이 모두 광전 효과의 원리를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즉, 한 세기의 논쟁이 남긴 결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과학적 기반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빛이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모순된 모습을 동시에 가진다는 사실은 더 큰 질문을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빛만 그런 것일까? 아니면 세상을 이루는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일까? 이 물음이 바로 양자역학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빛이 파동이자 입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과학계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은 곧 물리학의 새로운 혁명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1920년대 프랑스의 젊은 물리학자 루이 드브로이는 대담한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면 물질도 마찬가지로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전자와 같은 입자에도 파장이 있으며 그 파장은 람다는 h 나누기 p, 즉 플랑크 상수를 입자의 운동량으로 나눈 값이라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가설은 곧 실험으로 검증됩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클리턴 데이비슨과 레스터 저먼은 전자빔을 결정에 쏘아 회절 패턴을 관찰하겠습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 전자는 분명히 질량을 가진 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빛처럼 간섭과 회절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자마저 파동적 성질을 가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동, 입자 이중성은 빛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물질이 공유하는 근본적 성질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기존의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현상을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 속 전자가 특정 궤도에만 존재하는 이유, 원자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인 이유 등이 모두 물질의 파동성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전자의 파동은 원자핵 주위에서 특정한 자리만 허용되었고 이 자리들이 바로 원자의 에너지 준위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오늘날 화학과 전자공학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상보성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빛과 물질은 상황에 따라 파동처럼도 입자처럼도 나타나지만 두 모습은 동시에 관측할 수 없고 서로 보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실험에서는 파동성을, 다른 실험에서는 입자성을 드러내며 이 두 성질은 모순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두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독일의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 원리는 물질을 고전적 입자처럼 바라보던 시각을 근본적으로 뒤집었습니다. 전자는 특정한 지점에 놓인 작은 알갱이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퍼져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오늘날 양자역학이라 불리는 새로운 물리학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양자역학은 단순히 빛의 성질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원자와 분자의 세계, 나아가 우주를 이루는 기본 입자의 행동까지 설명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자현미경, 반도체 소자, 원자시계 등 수많은 현대 기술은 이 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파동과 입자라는 두 개의 얼굴은 빛이 가진 독특한 특징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존재가 따르는 보편적 법칙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빛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인류는 결국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되었고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파동, 입자 이중성은 단지 현상을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근본에 깔린 더 큰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빛과 물질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틀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곧 양자장 이론이라는 새로운 무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과학자들은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양자장 이론인데, 양자장 이론은 빛을 단순히 파동이나 입자로 구분하지 않고 전자기장이라는 필드의 흥분 상태로 이해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최소 단위가 바로 광자입니다. 즉 빛은 연속적인 파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황에 따라 두 모습이 모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전자기력과 빛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양자전기역학 퀀텀 일렉트로다이내믹스는 오늘날까지 가장 정밀한 이론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퀀텀 일렉트로다이내믹스는 예측한 전자의 자기 모멘트 값은 실험과 소수점 12자리까지 일치합니다. 이는 우주에서 가장 정밀한 과학적 일치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빛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은 기술혁명으로 이어집니다.
광전 효과를 기반으로 한 태양전지는 매초 수백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며 반도체 소자는 전 세계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핵심을 이룹니다. 또한 빛의 파동성을 활용한 레이저는 CD 플레이어, 의료 장비, 군사 기술, 통신망까지 수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의 뼈대가 되는 광섬유 통신 역시 빛의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광섬유 케이블 속에서 빛은 매초 30만 킬로미터로 달리며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빛의 성질은 우주 탐사에서도 핵심적인 도구가 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빛의 미세한 스펙트럼 차이를 분석하여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화학 성분을 밝혀냅니다. 우리가 보는 빛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의 정보가 아니라 수억 년 전 출발한 과거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빛의 연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파,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까지 모두 전자기파의 범주에 속하며 각기 다른 에너지를 지닌 빛의 형제들입니다. 전파로는 은하 속 수소구름을, 적외선으로는 별 탄생의 현장을, X선으로는 블랙홀 주변의 격렬한 충돌을 관측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빛을 합쳐보면 우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빛은 단순히 사물을 비추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는 자연의 언어입니다. 파동인가 입자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은 이제 빛의 양자라는 새로운 대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자의 세계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수수께끼를 안고 있습니다. 빛은 동시에 여러 경로를 간섭하며 움직이고 측정하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수축합니다. 이 현상은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처럼 인류가 앞으로 풀어야 할 또 다른 혁신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빛은 결국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우주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입니다. 인류는 그 빛을 통해 세상의 본질을 들여다보았고 앞으로도 그 빛을 따라 더 깊은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